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북대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주제를 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트렌드와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AI와 생성형까지 다 포함한 포괄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전달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장표에 가급적이면 많이 담아보려고 하다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으면 오히려 더 혼선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축약해서 그리고 여러분한테 인사이트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 쉽게 전달하기 위한 구성으로 장표를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경북대에서 특강을 요청하셨는데 어떤 인사이트를 드려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발표 자료를 구성하고 어떻게 장표를 구성해야 될까를 되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경북대에 특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식의 구성을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 챗GPT가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북대 템플릿이 있지 않을까? 라는 답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경북대 템플릿을 찾게 되었죠.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이 경북대에서 제공한 템플릿을 제가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경북대에 대해서 이 템플릿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템플릿을 보니까 되게 놀랍게도 경북대에 대한 설명들이 써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제 대학 중에 경북에 위치한 대학이고 한국의 대학의 전체적인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대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거리는 대략 1시간 비행기로는 1시간, 기차로는 1.7시간, 버스로 4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주요의 유수의 기업들이 삼성, LG전자, 포스코, 현대가 위치해 있더라. 이런 것들을 경북대에서 제공한 템플릿에 양식에 이런 게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대학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계절별로 템플릿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봄, 되게 아름다운 교정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기대가 됐습니다. 내심 어떤 식으로 경북대 오는 것들이 설레기도 하고 기차표를 애매하면서도 마치 이제 거기에 위치했다는 어떤 착각들을 이 장표를 보면서 하게 됐거든요. 봄, 여름, 되게 하늘 되게 좋네요. 가을, 교정이 되게 아름답게 이제 가을빛으로 물드는 것들을 보게 됐고요. 겨울. 그래서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제가 이제 특강을 진행해야 될 계절이 뭘까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저도 이제 혼란스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그 계절의 중간상에 위치해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거를 결정하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템플릿 중에서 어떤 거를 쓰는 게 가장 이제 적합하지? 이런 것들이 또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다가 이제 결정하게 돼야죠. 결정 장애 증후군이 좀 찾아와서 어떻게 결정을 하지 이러다가 챗GPT에 떠올라왔습니다. 11월 25일은 겨울이야?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챗GPT가 11월 25일은 한국에서는 보통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기상학적으로는 12월부터 겨울로 보지만 11월 말쯤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초겨울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11월 25일을 겨울이라고 느낄 수 있다. 라고 챗GPT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계절학상에 이제 제가 뭐 춘분, 추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챗GPT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11월 7일이 입동인데 한국의 계절적인 배경에서 11월 25일은 겨울이야? 그랬더니 이제 챗GPT가 11월 7일이 입동이고 한국의 절기 중에 11월 22일이 소설이기 때문에 맞죠? 11월 25일은 겨울이라고 볼 확률이 큽니다. 야, 진짜 엄청 똑똑하더라고요, 챗GPT가.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 템플릿을 가져와서 장표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획을 하고 하나의 어떤 장표를 구성하는데도 챗GPT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겨울의 템플릿을 가지고 구성하게 된 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앞전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제가 지금의 상황과 빅데이터부터 데이터 분석, AI와 생성형까지 다 가두는 형, 다 어떻게 보면은 포괄하는 형태의 프레젠테이션 하려다 보니까 비전공자분들이 가장 느끼는 벽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시대에 비전공자분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가두는 벽을 부수는 게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드한 관점에서는 어, 경제학과는 경제만, 경영학과는 경영만, 뭐 IT는 IT만, 뭐 컴퓨터 공학부는 컴퓨터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 과연 지금 세상에도 그렇게 어떤 한계에 갇혀서 나를 가두어 두는 게 맞는 건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예, 제 얘기를 드리자면. 그래서 제 얘기를 버무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벽을 부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계를 가두는 벽을 부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포커스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 저희가 취직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이유는 저희가 돈을 저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어, 얻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수렵이라든 채집하는 그런 생활에서는 사냥을 하거나 과일을 채집했겠지만 지금 어떤 모든 재화가 돈으로 귀결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나 돈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쫓지만 그 돈을 쫓기 위한 수단은 다양해진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단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다양한 IT 디바이스, 다양한 어떤 시장들, 헤게모니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뭘 살려고 해도 옷가게를 가야 하고 마트는 지금도 가고 있죠. 마트를 가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던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막을 내리고,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비대면, 제가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구매하고, 모든 것들을 영위하고, 그리고 요새 또 되게 재밌게도, 뭐 요새뿐만 아니죠.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뒤로 사람들이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들을 많이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어, 젊은 친구들이 전화기를 표현하는 게 예전에 제 시절에 전화기를 표현했을 때는 송신기와 수신기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했다면 지금은 주먹을 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송신기, 수신기, 귀와 입을 다는 그런 전화기 모형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 자체가 벽돌 형태이기 때문에 주먹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먹의 모양을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변화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오프라인에서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갔지만 고객들은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가 연령대가 높으신 고객들은 아직도 오프라인에서의 많은 생활을 영위하게 계시고, 그리고 젊은 층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온라인에 많이 길들여져서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돼 버린 거죠. 근데 되게 이런 시대의 흐름이 다양한 기술적인 발전과 맞물려 있다는 것들을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확장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런 인사이트를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컨텐츠 구성은 처음에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 빅데이터의 아키텍처라든지 인프라 그리고 서비스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AI와 LLM 지금 현주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걸 통해서 서비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나아가야 할 전공의 벽을 어떻게 허물고 우리도 모두가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옆에 보이는 이 벽을 부수는 이 화면 자체의 그림도 챗GPT가 만들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빅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널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빅데이터라는 게 등장했는데 빅데이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AI가 나오기 전에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테이션을 바탕으로 다양한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학습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AI로 진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히스토리컬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2002년 더그 커팅이라는 분이 너치 프로젝트라는 데에서 웹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웹을 크롤링하고 저장하고 인덱스하는 등 너무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2003년에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어떤 아키텍처 작동하는 논문이 나오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제프딘이라는 2003년에 구글의 제프딘이라는 분이 맵리지스라는 데이터 병렬 분산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빅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어떤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되는 하나의 초석이 되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구글 파일 시스템 논문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파일 시스템 자체에 너무 많은 부하를 준다. 앞으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파일 시스템이 너무 대용량의 파일 시스템들을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리소스에 대한 어, 제약이 있으니 파일 단위를 청크 단위로 분할해서 쪼개고 그 분할한 기반으로 병렬 처리, 맵리듀스를 기반으로 한 병렬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 메커니즘을 갖추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되게 재밌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LLM에서도 청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킹, 토크나이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은 유사하게 흘러간다는 것들을 이번 장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볼 수 있겠는데요. 동일한 용어가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장표가 2004년에 나온 거죠. 지금 2024년, 2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의 메커니즘이나 생각과 어떤 관념적인 이론의 워딩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청킹 단위로 그래서 처리를 하면서 다양한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원활하게 병렬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바로 구글 파일 시스템이고 이걸 기반으로 한 맵리듀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그럼 맵리듀스라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다양한 워커들 인풋 파일들을 맵 페이지, 맵 단계에서 워커들이 동작해서 다양하게 쪼개게 되고 그것들을 로컬 디스크에 쓰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다양한 이제 리듀스 페이지에서는 워커들이 거기에 있는 중간 단계의 파일들, 청킹된 파일들을 각각에 읽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아웃풋 파일을 구체화하는 형태의 어떤 병렬 분산, 맵리듀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맵리듀스 논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은 이제 이 하둡이라는 것 자체는 이거 하둡이라는 것 자체 DDOP가 아니라 DOOP인데 어떻게 났네요. 하둡이라는 것 자체는 2006년 더그 커팅과 마이크 카파레라가 개발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이제 구글의 GFS를 대체하기 위해서 하드 파일 시스템과 맵리듀스를 이제 구현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어떤 돌아가는 워킹 방식은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네임 노드가 세팅이 되고 데이터 노드에서 어떻게 보면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하드 파일 시스템 이 논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영위하고 다양한 어떤 에코시스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주키포, 스톰, 솔라
마호, 하드 맵리스, 하드 얀, HDFS, 뭐 그래프X, 스파크, HBase, 카프카, 스쿱, 뭐 플룸, 카산드라 이런 것들이 막 하이브 피그 등장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여기서 알고 있는 솔루션이 몇 개나 되십니까? 전 그게 궁금합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용어에 친숙한 것들 몇 개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저는 2014년에 플랫폼 데이에서 레가시와 오픈소스 빅데이터 통합 사례라는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한참 이제 빅데이터라는 프로젝트들을 제가 한참 인발부돼서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근데 금방금방 세상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 12월 21일 날 그러니까 모든 대기업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둡 같은 오픈 소스들을 도입하기를 되게 꺼려했습니다. 왜냐면 오픈 소스를 도입할 때 드는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교육 비용도 있죠. 그리고 그 솔루션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국내에 전무한 상태였고 하드웨어에 대한 엔지니어들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줄 수 있는 솔루션을 항상 찾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입니다. 근데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LLM 생성형 LLM이 막 많은 서비스 많은 뭐 프로젝트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걸 총괄해서 책임질 수 있는 스탠다드한 솔루션 업체가 없는 게 국내의 실정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실정이죠. 시대가 아직 20년 전 이제 20년 전 2000 하드비 나오고부터 지금 2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책임지기를 싫어하고 솔루션 하는 어떤 답을 원하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트렌드에 되는 기술들을 도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난감했고요. 근데 2013년 12월 21일 전도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스플렁크 센트리퓨지를 통해 바라본 빅데이터 분석과 비주얼라이제이션 관점이라는 주제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 왜냐하면 스플렁크라는 솔루션이 그때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막강한 외산 솔루션으로서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새로운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들을 먼저 익히게 되면 다양한 기회들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리고 먼저 익히게 되면 그게 벽을 허무는 하나의 열쇠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렁크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HDF 플러스인지 이런 기술적 용어보다는 서비스 관점에서 많은 것들이 리프레젠테이션 돼 있죠. 표현돼 있죠. 마찬가지로 윈도우, 리눅스, 뭐 버추얼라이제이션,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이런 인프라 구조 상에서 우리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게끔 스플렁크가 지원해주겠다라는 관점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 체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생성형 LLM 시장도 이렇게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지금은 다양한 합종 연행적인 다양한 파편화된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표상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라마라든지 크웬2 다양한 알고리즘 모델과 다양한 LLMOS를 지원할 수 있는 디파이라든지 뭐 랭플로우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이 나와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하는 체계로 지금 오픈소스 형태로 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솔루션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레디스라는 레디스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캐시DB 업체인데요. 거기서도 이제 어, LLM 쪽하고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컨텍스트를 어, 캐시에 저장해서 그것들을 시밀리스하게 빠르게 고객한테 딜리버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는 솔루션들을 고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어,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14년에 11월에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는 페이스북 그룹을 운영하고 있을 때 체인지 더 월드 인 IoT라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또 IoT의 열풍이 불었었죠. 2014년도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생성형 LLM을 가장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온 디바이스 AI, 온 디바이스 LLM 이런 시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앞으로 이제 생성형이라는 이런 모델들이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에 언젠간 탑재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흐름이나 트렌드는 항상 동일하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런 하드 파일 시스템 여러 다양한 뭐 빅데이터에 대한 오픈 소스 빅데이터에 대한 생태계가
조성돼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수행됐는데 되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프로젝트 비용을 들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했어요. 하지만 괄목할 만한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인프라 아키텍처 스트럭처는 구성을 했어요. 하지만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인프라는 남았는데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도비라는 그 HDFS는 클라우데라라는 업체가 돼서 남아 있었죠. 영속하고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일이 인프라는 남고 서비스는 없는 이런 황망한 그림을 제가 이제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챗GPT가 되게 황망하지 않습니까? 서비스는 없고 인프라만 잔뜩 있는 이 그림이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빅데이터의 인프라의 확장과 왜 하드비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시절이 종말을 내렸냐면 빅데이터의 인프라의 확장과 실질적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배분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확장은 됐지만 실질적 서비스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의 열풍이 불면서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의 데이터 저장소와 분석 도구에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에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부족했죠. 그래서 데이터 인프라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되게 컸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수집과 저장이 잘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서비스에 반영하거나 의사의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도입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막을 내리게 된 거죠. 빅데이터의 실제 가치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빅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겁니다. 인프라 구축 이후에도 빅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과제거든요. 왜냐면 레가시 시스템이라는 게 다들 있지 않습니까? 레가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그 데이터의 보관 중이나 관리가 다르고 데이터별로 다양한 법률적인 규제가 들어가 있거나 다양한 어떤 감사 체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석 역량을 갖춘 데이터 과학자도 부족하고 분석 결과를 서비스화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 개발에 실패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방대하게 쌓였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프라와 실제 서비스 사이의 격차가 커지면서 이런 빅데이터 열풍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세 번째로 기술 중심에서 비즈니스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 거죠. 빅데이터 열풍이 한참 불 때는 많은 기업들이 기술 중심의 접근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했던 거죠.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를 활용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로 전환하지 못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프로젝트 중에서.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이어갔지만 그것이 기대만큼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커졌고 열풍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점차 가라앉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및 AI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빅데이터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고 하는 비용은 너무 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관리의 복잡성도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게 된 어떤 그런 토대가 바로 빅데이터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빅데이터를 막대한 돈을 주고 했지만 비용 효과성도 없고 근데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이런 운영이라든지 관리를 해주게 되니까 운영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클라우드로 가게 된 거죠. 하지만 진짜 운영 비용이 적게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럴까요? 음... 네. 데이터 분석이 중복되면서 정통적인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고 즉 어떤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빅데이터 인프라를 대체하거나 흡수한 상황이 돼버렸죠 현재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AI 시대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2016년. 그때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한 사진이 지금 기사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2015년부터 AI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는 이제
요 아이유즈 컨퍼런스에서 딥 뉴럴넷의 활용, 안에서 딥 뉴럴넷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고, 그리고 2017년에 2월 22일 날 텐서플로우 데브 서밋에서 AI 관련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에 저는 딥러닝을 위한 텐서플로우라는 강의를 SK T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요 영상들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해 나가야지 벽을 허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챗GPT가 많은 것들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만 있고 어떤 여러분이 조그마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조그마한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르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데라를 얘기를 하다가 여기 넘어왔는데, 클라우데라의 그래서 주식은 2021년 10월에 상폐됐습니다. 상폐의 이유는 사모펀드사가 53억 달러 인수하면서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한 건데요. 상폐한 이유는 뭐냐면 AI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에 집중하겠다라는 의견을 포방하고 상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생성형 LLM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생성형 LLM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 요새 그런 기시감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LM의 현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2023년 9월에 모드 연구소에서 LLM 모델 기반 서비스 실전 가이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수행했습니다. 이 컨텐츠가 되게 많은 인기를 몰아서 좋아요가 106개이고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저희 보이는데요. 저는 이런 어떤 앞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LLM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되게 많은 연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부터 강자였습니다. 강자였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아픈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되게 재밌는 얘기지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바로 검색이었습니다.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한테 밀리고 있었죠. 그래서 MS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손을 잡고 검색을 개선하게 됩니다. 2022년 말부터 챗GPT를 검색에 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23년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용자분들은 하게 됩니다. 빙신이 구글을 이겼다라는 그런 짤이 돌아다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걸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엄청나게 오르게 되는 거죠. 2022년 말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를 계속 할 게 아니라 이때 이런 기술적인 흐름을 알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아픈 손가락은 모바일 폰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옴니아폰이라고 2009년에 출시했다가 망한 폰이 있고, 윈도우 폰, 심지어 노키아라는 회사를 인수까지 하게 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폰을 출시했지만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 시대가 됐고,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폰을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럼 구글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OS를 이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이 안드로이드라는 OS는 어디에 탑재되고 있죠? 바로 삼성 갤럭시 폰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갤럭시 폰, 얼마 전에 이제 갤럭시에 제미니 나노라는 모델이 탑재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근데 애플의 이제 향보는, 애플 같은 경우는 시리 시리에 더해서 AI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죠. 다윈 AI라는 것들을 얼마 전에 2024년 초반에 인수를 했고, 애플의 제미니를 탑재를 하겠다라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니 지금 애플에서 이제 오픈 ELM이라는 논문을 출시하면서 대대적인 어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픈 ELM이라는 논문을 이제 2024년 5월 2일 날
개정판을 이제 논문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애플 시리즈 자체 LLM AJAX를 도입하겠다라고 아이폰에 탑재될까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5월달에 막 좀 활발히 나오다가 되게 재밌는 일이 음 챗GPT4 옴니가 딱 나오게 된 거죠. 5월 중순쯤에. 이런 기술적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냐고 저는 보냐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바일 디바이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AI 반도체, AI 어떤 디바이스 시장의 칩셋 시장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AI 반도체 시장으로. 바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근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링크드인이라는 회사를 2016년 6월 14일 날 인수했고 지금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생성형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MS는 2018년 6월 7일 6월 이전에 8조짜리 8조를 들여서 기터브를 인수했습니다. 바로 코파일럿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챗GPT4 옴니가 나오고 MS는 5월 21일 날 빌드 2024년을 개최할 때 이때 윈도우 12 버전에서 다양한 MS의 제품군에 챗GPT 생성형을 도입한 그 라인업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2023년 12월 20일 날 샀으면 음, 엄청 좋았겠네요.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현재도. 이런 시장들의 어떤 흐름으로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되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제가 들은 얘기로는 HBM 유튜브에서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HBM 사업부가 ROI가 안 나와서 한 3, 4년 전에 정리한 그분들이 사업부를 통으로 날렸는데 그분들이 하이닉스로 가서 HBM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라고 유튜브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AI요 반도체 모델 경쟁의 심화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폭증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업계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해답을 찾고 있는 거고 요 칩셋 시장으로 온디바이스 AI 시장으로 HBM 그 밴드위스가 넓은 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만들게 된 거고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혁신적인 데이터 처리로 CPU와 GPU 간의 어떤 원활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되게 핵심적인 부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AI 모델의 성능과 전력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생성형 LLM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트워크 백본만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HBM이 그 CPU와 GPU 간의 연계 역할을 하지만 이게 만약에 클라우드라든지 레가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늘려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들게 고려하고 움직이고 있는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레가시 산업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경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에 설명 제가 드렸던 빅데이터의 기술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죠. 어떤 일부분에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또 오픈 AI O1이 나왔어요. 추론까지 가능하다라는 이런 기술이 나왔는데요. 저는 그래서 2000 이제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얼마 전에 발표를 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탑재된 LLM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이때 되게 느낀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러분은 LLM을 안 쓰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는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프라이빗한 데이터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이 온다면 모두가 LLM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체계와 연계가 된다면 더 폭증적으로 사람들은 LLM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 라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LLM은 지금 다양한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라마, GPT-4, 버트, 뭐 람다, 팔콘, QN2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라는 게 지금도 현재 관건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자체 LLM를 모델을 보유한 회사가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뭐 근데 제가 한번 그 이 물음을 가지고 한번 리서치를 해봤을 때 아카이브의 논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이퍼 클로바랑 테크니컬 리포트를 작성한 이 논문을 찾게 되었고 두 번째로 엑사원에서 이제 KT 엑사원에서 만든 이 논문을 찾게 되는데 여기 기술적인 특징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 논문을 제가 다 살펴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 쪽 이제 되게 유명한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이제 얼마 전에 솔라비라는 LLM 모델을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했는가에 대한 과정들을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베이스 모델 자체는 라마 2를 쓴 거고요. 프리 트레이닝 웨이트는 미스트랄 7B를 활용해서 베이스라인 백본 모델을 구축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뎁스 업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어, 앞에 그림과 같이 일부 중간계층을 제거해서 연결을 하고 제거되는 중간계층의 수를 퍼포먼스 투 사이즈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인스트럭터 튜닝과 얼라이먼트 튜닝을 이제 수행을 한 거죠. 타스크 수행 능력을 위한 모델 훈련 인스트럭터 튜닝과 얼라이먼트 튜닝, DPO, 프락시멀 옵티마이제이션, 다이나믹 프락시멀 옵티마이제이션, DPO 방법론에 따른 모델 훈련을 하게 된 거고 이거를 머지를 해서 스페리컬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수행을 해서 솔라 7B를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저기 머지 모델 with DARE 이런 다양한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머지를 한 후에 도메인 모델로 만드는 형태로 진화를 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모델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넓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는 모델을 자체 개발을 했다고 또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엄밀한 스코프를 엄밀하게 바라봤을 때는 라마 2를 쓴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겠습니까? 그래서 LLM 서비스의 한계라는 것들을 전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전에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에 공룡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 제가 뭐라고 했죠? 획기적인 서비스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LLM도 마찬가지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홀리시네이션을 줄이는 데만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LLMs의 가장 큰 장점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서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서비스로 만약에 구체화를 해나간다면 LLMs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형 서비스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LLM 서비스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LLMs는 많은 혁신을 가져왔고 자연어 처리 및 생성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열풍 때와 마찬가지로 LLMs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한 과장이 되지 않을까? 과장이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기업들이 LLMs를 실제로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그 기대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미 LLMs가 일부 비즈니스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용 사례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엄밀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는 일부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로 인해서 ROI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가 있고 빅데이터와 유사하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그런 열풍을 잠재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인프라 활용 서비스의 격차가 큽니다. LLMs도 마찬가지로 방대한 연산장과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가 있지만 빅데이터 사례처럼 빅데이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를 활용한 실제 서비스 개발이 부족하다면 LLMs도 분명히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LLMs의 성능은 고도로 훈련된 데이터 세트와 연산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펜던시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인프라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을 만약에 한다 라고 할 경우 빅데이터 열풍이 시들해진 것처럼 LLMs도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돈을 버는 건 어디라고요? 클라우드 업체뿐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도 어떻게 됐죠? 클라우드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운영과 관리 포인트를 제대로 가져갈 수 없으니 클라우드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됐죠. LLMs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LLMs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규제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GDPR 같은 데이터 보호 규제가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억제했던 것처럼 LLMs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문제가 사용과 확산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이나 AI 편향성 문제는 LLMs가 신뢰성을 잃고 규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AI 모델의 운영의 복잡성입니다. LLMs는 강력한 도구지만 여전히 운영과 유지 관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고급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 있는 인재나 충분한 자원을 갖추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인프라만 남고 실제 서비스 개발이 부족했던 것처럼 LLMs 역시 인프라 구축만 이루어지고 실제 적용 사례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로 인해 성공적인 적용이 제한되거나 열풍이 사그라질 가능성이 농후하죠. 분명히 있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 AI 기술, 특히 LLMs의 발전은 매우 빠릅니다. 기업들이 이 기술을 따라잡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기술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혁신이 너무 빠르게 일어날 경우 일부 기업들은 뒤처질 수 있고 기술 도입이 과도하게 추진되면은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신기술 파트의 담당자들의 피로감은 누적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바로 전환의 시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서비스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 보신 분들이 제가 이 앞에 빅데이터와 LLMs의 현주소를 여러분한테 얘기 드린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시간 서비스란 무엇인가? 라는 이 벽을 허무는 서비스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아까 앞에 설명했던 다양한 어떤 그런 챌린지, 그런 벽들을 우리가 어떻게 허물고 여러분들의 전공의 벽을 허물고 어떤 서비스가 가장 인터레스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다시 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많은 서비스를 구체화하다 보면 이런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비즈니스 기획과 서비스 기획 파트로 나뉘게 되죠. 비즈니스 기획은 항상 뭘 해야 되는 거지? 왜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뭘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을 계획하고 수익 모델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반면 서비스 기획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관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운영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UI, UX를 개선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계속 고도화해 나간다거나 그러니까 사용자와 고객 관점에서 주로 서비스를 기획하는 거죠. 그 서비스 방법론을 어떻게 고도화를 해나간다거나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획 부서는 하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에서. 하지만 바라보는 대상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파트가 고객인 거고 서비스는 사용자, 고객인 겁니다. 약간 다르죠. 근데 이 둘은 도메인을 모릅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비즈니스 기획을 하는 사람이 도메인을 잘 안다는 보장은 또 없고요. 서비스 기획을 하시는 분이 도메인을 100%다 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도메인을 모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제가 한번 다시 조망을 해볼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업을 옮기거나 업종을 전환하거나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학생 신분을 벗어나서 다른 회사에 하게 되면은 거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메인을 모르지 않아? 도메인 경험이 있어? 당연히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도메인을 모른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메인을 모른다는 거는 되게 웃긴 거예요. 비겁한 변명인 거예요. 도메인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도메인을 모른다고 여러분들 뭐라고 할 때 도메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도메인이 아니라 그 기업의 프로세스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도메인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왜냐면 내가 그 회사에 처음 갔으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모를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포미를 올리고 어떤 식으로 결제를 태우고 어떤 식의 프로세스로 이 업무가 이어지는지 당연히 모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틀입니다. 틀. 나를 가두는 틀이죠. 프로세스 하나의 프레임일 수밖에 없어요. 프레임은 상당히 고정적입니다. 고정적일 수밖에 없고 혁신은 파괴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프레임에 혁신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죠. 혁신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어요. 도메인을 넘나드는 게 혁신입니다, 여러분. 도메인에 갇혀서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규정을 준수하고 프레임에 갇혀서 혁신을 하는 게 아니라 도메인을 넘나들고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가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파격적으로 모으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혁신적인 서비스지 도메인에 갇혀서 프레임에 갇혀서 비즈니스 룰셋에 갇혀서 움직이는 게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도메인을 안다는 게 아니라 도메인을 안다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 갇힌 분일 확률이 크죠. 보통 도메인이 아니라 그리고 그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용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온라인 북, 온라인 북을 이렇게 대여해주는 업체였어요. 온라인 북 대여점이었어요. 얘네들이 클라우드 알았습니까? 클라우드의 도메인을 알았어요? IT 도메인을 알았어요? 알아서 혁신한 겁니까? 심지어 클라우드 도메인뿐만 아니라 지금 전자상거래도 하고 있죠. 이커머스도. 얘네들 이커머스 전문가라서 이걸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전문가라서 이걸 했는지, 도메인을 알아서 했는지, 도메인을 몰랐는데 한 거 아니에요? 도전하면서 알게 된 거죠. 준비가 돼서 한 겁니까? 하다 보니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온라인 책판매에서 클라우드 및 유통업계를 점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알았나요? 이렇게 될 줄을? 몰랐죠. 저도 만약 알았다면은 일찍부터 주식을 사놨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버도 마찬가지로 도메인을 이 친구들이 알았습니까? 도메인을 모르지 않았습니까? 우버? 아니 우버도 마찬가지로 도메인을 알았냐고요, 이 친구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알았냐고요. 이런 도메인을. 차량에 대해서 알았냐고요. 공유에 대한 개념에서 몰랐는데 그런 서비스적인 기획을 하면서 그걸 구체화해 나가면서 도메인을 확장해 나간 거죠. 도메인을 어떻게 확장해 나갔죠?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의 형태로 확장해 나간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관점의 전환 자체가 혁신인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어떻습니까? 에어비앤비. 이 친구들 알았습니까? 주택 공유 서비스가 뭔지 알았냐고요. 주택이 뭔지 뭐 그것까지 몰라도 되는 거죠. 서비스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뷰를 확장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 친구는 뭡니까? 쉐어링 에이저 서비스 아닙니까? 공유 관점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혁신인 거죠. 모든 건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Everything as a service 형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벽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한계. 여러분이 비전공자지만 여러분이
아, 나 이런 거 어떨까? 이런 거 어떨까?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한 하나의 그런 모티브가 혁신이 될 수도 있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이 도메인을 몰라. 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진짜 몰라. 아무것도 몰라. 난 개발을 몰라. 나는 경제를 몰라. 경영을 몰라. 난 너를 몰라. 다 몰라. 아몰라야 아몰라 이게 지금. 그러면 언제 준비가 되고 언제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면서 될 수 있게끔 지금 지원해주는 도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챗GPT라든지 생성형 LLM 모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여러분들 기획서도 한번 써보고 그런 걸 기반으로 코딩도 해보고 그런 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가야 이게 진짜 정말 좋은 시대가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공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왜 놀랍지 않습니까? 2024년 노벨 물리학상 누가 받았습니까? 지오프리 힌튼, 존 허필드 교수 이런 분들이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AI의 학습의 기본이 되는 인공신경망 원리를 1980년대 처음 내놓은 인물입니다. 허필드 교수는. 그리고 AI 4대 천왕에 꼽히는 지오프리 힌튼 교수는 신층학습의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했고 이분이 지금 물리학상을 받게 됐어요. 이게 벽을 허물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노벨 화학상 어떻습니까? 딥마인드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 이 친구가 받았어요. 딥마인드 CEO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놀랍다고밖에 못하겠네요. 당연히 저희 한국에서도 저희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하나의 단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서비스 에즈 서비스 관점에서 서비스를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비전공자 분들입니다. 틀에 갇힌 생각보다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관점을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인문학이나 오히려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근본적인 메커니즘과 근본적인 어떤 그 흐름들을 근간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학문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철학과 인문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학과 인문학, 언어학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이해하려면 다양한 것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다 배우지 않습니까? 국영수 뭐 여러 가지 과목들 배우지 않습니까? 인간은 단면적으로 보면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포괄적이고 제너럴하게 바라봐야지 세상을 남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남을 이해하는 서비스여야만 그 서비스가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서비스 에드 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지금 LLM을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코딩을 안 해도 돼요. 솔직한 얘기로. 코딩 다 해줍니다. 코랩을 좀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코랩 저는 어떻게 이제 코딩을 하냐면 챗GPT를 켜요. 키고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코딩을 해주면 얘가 샘플 코드를 짜줍니다. 그 코드를 그대로 코랩에 붙여요. 코랩에 붙여서 데이터 바인딩만 데이터 경로 복사하기가 있습니다. 코랩에 경로 복사를 해서 그 부분만 붙여주고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류 설명을 하면 제미나이가 분기를 합니다. 제미나이가 오류를 다 잡아줘요. 그럼 그 코드를 그냥 붙여요.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된 코드를 콜앱에서 PDF로 가로 모드로 해서 복사를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걸 기반으로 PDF를 챗GPT에 첨부를 합니다. 첨부를 한 다음에 이 코드 설명해줘. 라고 하면 이 코드의 디스크립션을 다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학생들, 코드를 몰라도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코드를 모르실 경우에는 캐글이나 허깅 페이스 이런데 오픈 소스, 오픈으로 기터브 이런데 코드가 다 있거든요. 그 코드를 이해 못 하시겠다면 코드를 긁어서 챗GPT에 설명해 달라고 하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엄청 쉬워졌어요. 코드를 알지 못해도 돼요. 인문학이나 뭐 그러니까 다양한 전공, IT나 컴퓨터 공학이 아닌 전공에서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저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가이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만 잘 체계화되고 구체화되면 다양한 검색과 다양한 LLM
여러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챗GPT가 다 해줍니다. 데이터 수집, 전처리,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 모델 학습까지는 모르겠는데 시각화까지는 다 해주고요. 시각까지 해주면 여러분 기획서를 쓸 수 있거든요. 기획서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관련된 모델들을 찾아가지고 또 인사이트 도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들은 생성형 모델들이 다 해준다고 보면 돼요.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도 논문 쓸 때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프로세스들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도메인에 맞고 여러분의 서비스에 맞게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여러분들이 구성하면 되는 겁니다. LLM을 기반으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는 아이디어 시대입니다.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